저는 이번 이승조 작가의 전시 연계 세미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된 홍익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이임수라고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우리나라 그 기하 추상의 거장의 작품을 저희가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그 이승조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모티브인 이제 원기둥 형태의 모티브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실제 이 작업 안에서 작가가 어떤 식으로 이 모티브를 발전시켜 왔는지 작업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해외 작가와의 맥락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이승주 작가의 기하학적인 추상 회화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세미나의 발표를 맡아주신 양정모 교수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모 교수님께서는 미술사학자시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이론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지금 한국미술경영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한국예술연구소 소장, 그리고 한국미술사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기관들,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하여 많은 기관들에서 미술사와 관련된 훌륭한 강연을 통해서 대중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송 그리고 학술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 매체 관련 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술 활동도 지금 활발하게 하고 계셔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난생 처음 한번 공부하는 미술 이야기라는 시리즈의 책을 7권까지 출판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간이 정지된 박물관 피렌체, 그리고 조금 이제 전문적인 저술인 상인과 미술, 그리고 그림값의 비밀, 그리고 벌거벗은 미술관과 같은 책도 함께 출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역하신 책으로는 신미술사학, 조토에서 세잔까지 서양회화사, 그리고 그리스 미술 등 여러 방면에서 미술사의 대중화와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에서는요, 그간 한국 기하학적인 추상에서 중요하게 거론되고 언급되었던 이승조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티프를 좀 더 밀도 있게 분석해 주시고 이후에 추천하신 토론자분과 좀 더 많은 대화, 청중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승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여러분들이 훨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양정모 교수님 모시고 우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정모입니다. 거리가 확보됐기 때문에 좀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될까요? 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네,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이승조 작가 지금 조금 이따 공식적으로 다시 소개를 올릴 거라고 보이지만 유족분들과 잠깐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전시 전에 오늘 세미나 전에 약간 담소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승조 작가님이 1990년에 한국 나이로는 50 아니면 만으로는 49살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시는데요. 사후 30주년을 기념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0년에 굉장히 중요한 큰 대규모 전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연구 업적이 그때 집중적으로 나와 있었고요. 네, 아마 이승조 작가님의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렸는데요. 그때 이제 마련된 거로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때가 이제 코로나였기 때문에 크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오늘 좀 의미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때 학술대회를 열지 못했는데 그때 못한 학술대회의 이제 본격적인 시작의 서막을 오늘 이 자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에 나서는 저의 마음가짐을 약간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한테 허락된 시간은 60분이고요. 이 60분 동안 제가 오랫동안 좀 가지고 왔던 이승조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저의 어떤 의문과 어떻게 보면 학문적 고민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이승조 작가에 대한 인연을 제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그 작가로서 정말 깊숙하게 제가 한번 그 작품을 좀 보게 된 경우가, 제가 2010년에 그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소마미술관에서 제가 드로잉전을, 한국 드로잉 1970에서 2000년까지를 이렇게 조망하는 드로잉 매체를 통해서 한국 미술을 조망하는 전시를 뭐 개건 큐레이터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아마 제가 오늘 세미나 후반부에 소개시켜드릴 세 권의 그 이승조 작가의 드로잉북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드로잉북이 1967에서 69년까지로 생각되는 이 드로잉북이 있는데, 이 드로잉북을 제가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방금 지금 거쳐왔을 이 공간 위에 지금 이승조 작가님의 작품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일단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엄밀하고 엄격한 작품 세계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따뜻하고 풍부한 상상력이 있는 세계여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제가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묶을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캔버스에 정착한 이 세계가 얼마만큼 많은 어떤 작가의 예술적, 인간적 모든 고민의 결과가 응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앞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작가적 여정의 중요한 지표가 이 드로잉북에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때도 제가 글을 쓰면서 굉장히 제 글 서두에 이승조 작가님의 업적에 대한 우리가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것들 얘기했는데, 일종의 저한테는 이게 숙제가 됐고요. 이게 이제 국제갤러리 전시를 통해서 12년 만에 제가 조금 제 생각을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으로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조금 큰 숙제를 푼 것 같은, 지금은 저한테도 굉장히 소외가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오늘 이제 본격적인데요. 실제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야기의 가장 큰 줄기는 지금 보이는 이 앞에 있는 세 작품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10번, 77번, 99번은 모두 다 1968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번 같은 경우는 그해 1월에 전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앞서서 완성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만, 일단은 1968년에 중요한 작가의 어떤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점적인 작품 3개가 이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전환되는 이 과정을 살펴보는 게 이 작가의 이후 거의 68년에서로 볼 경우 이제 작고하실 때까지 22년, 3년 정도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작품인데요. 핵 10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작품은 지금 크게 작품이 왼쪽, 오른쪽, 중앙에 그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건 크레딧을 달아야 될 텐데 이건 제가 제작한 게 아니라 이차이라고 제 한국예술영화학교 제 도와주는 학생께서 현미경을 들고 보면서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을 한 겁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확인한 번호는 왼쪽 1번 검정에서 2번 16 오른쪽 뭐 어느 쪽이든지 양쪽으로 오고 가는 데서 16개의 층위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승조 작가하면 엄격한 세계, 절제된 색채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텐데 아니 저렇게 화려한 색채를 쓰셨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지금 다채로운 색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뭐 우리가 이제 색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라인으로 보이는 선도 지금 있습니다. 과정에서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지금 5번입니다. 5번을 한번 보시면 3번에서도 이미 암시가 되었고 15번에서도 암시가 됐지만 그 축의 양축에 그라데이션, 음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위 이승조 작가의 가장 결정적인 회화적 응집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실린더 형태가 모양을 갖춘 예입니다. 제가 이제 1968년은 이승조 작가님에게 매우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가 이제 추구하려고 했던 작품 세계의 핵심 키워드인 실린더, 튜브 형태의 등장과 그것들의 뭐 중간적인 완성체가 바로 1968년에 만들어지는데 지금 5번 화면 중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기에 지금 드디어 실린더 하나가 형태를 잡고 자리를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감동하는데 감동이 안 되세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했을지가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색띠의 연장인지 아니면 저러한 점선면에 대한 다양한 실험 속에서 입체에 대한 가치를 다시 재인식하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뭐 20세기 미술에 지금 여러 만화 전공자 분들도 와시고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사학자분들, 평론가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이제 미술에 대한 핵심적인 20세기 미술의 추상 미술의 키워드가 이제 평면과 입체의 어떻게 보면은 큰 줄기의 교류인데 지금 이 평면과 입체의 그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캔버스 아래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이쪽에 격전을 벌인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띠와 면과 입체가 여기 안에서 이런 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해 국전에 이 77번이 아니라 70번이 상을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미 뭐 20대 후반에서도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단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까가 이제 그해 1월에 전시가 됐고 이게 이제 그해 10월에 전시된 요 작품은 동아미술제의 8월 달에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 작품하고 비슷한 70번이 국전에 상을 받게 되는데 대략 그해 중간에 이 작품이라면 여기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튜브, 실린더, 원형 모티브가 작품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에도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좌우대칭 그리고 이번에 아까는 수직으로 이제 화면이 나눠졌다면 이번엔 수평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이 수평면에 지금 붉은 박스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분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좀 더 입체에 대한 음영에 대한 그라데이션들이 강화되어 있는 이 형태이고요. 이 형태가 지금 동아미술제와 그 이후 국전 등에서 이 작품들이 본격적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언뜻하면 여기를 놓치게 되는데 여기 아까 봤던 굉장히 치밀했던 응집된 세계가 여기 수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요 선에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드디어 그해 이제 아마 99번이기 때문에요. 1968년에 이 작품 세계의 어떤 그 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종결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드디어 화면 전체가
둥근 실린더 입체가 앞으로 도드라지게 나와 있고요. 전체는 뭘 하냐면 그 마름모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가 흐르고 있고요. 위에 6개, 아래 6개, 16, 그래서 13개의 원기둥들이 지금 부유하는 듯이 우리 앞에 자리하고 있고, 특히 이 입체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각각의 원기둥은 3개의 단위로 나뉘는데 그 절단된 면 사이에 굉장히 깊은 그림자가 지어져 있어서 이게 공간에 대한 깊이감, 환영감들까지도 굉장히 잘 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그 안에 또 약간의 오렌지나 다홍, 뭐 고동색 같은 톤의 색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검정이지만 또 톤 이런 들어서 약간 중간색 톤들 넣어서 변화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을 그 1968년에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바로 이게 이제 1968년 동아대학교에서 열린 동아국제미술전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작품이 77번의 작품이고요. 그 당시 작가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나가서 K1으로 가시면 이 작품이 딱 걸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조금 시간을 오래 들이고 이 작품을 좀 집중적으로, 특히 저 수평선 양쪽 모든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지금 어떻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해 같은 동아미술자에 지금 소개된 작품인데, 마름모 형태는 그해 99번에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아니고 좀 더 기둥이 이렇게 잘게 나뉘어져 있고, 화면이 전체로 음영으로 약간 톤 조절된, 약간 이쪽은 오프라고 해갖고 옵티컬 효과 같은 것들을 강화된 작품이 그때 동아미술제에 함께 출품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야 뭐 전시가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엔 전시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전시가 굉장히 쉽지 않았는데, 특히 국가에서 중요한 이런 전시는 뭐 19세기 프랑스 살롱전만큼 굉장히 많은 주목을 끌었고, 그때 이제 상을 받는 거는 굉장히 권위를 좀, 지금과는 좀 기준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조금 이게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다 훌륭하신 작가들이지만 지금 오늘은 이승조 작가님의 작품이 얼마만큼, 이럴 때는 그냥 한번 해야겠습니다. 튀는지 한번 그냥 보시죠. 그 당시 굉장히 우수한 작품들이 있었고, 뭐 이 작품들이 저는 어떤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작품을 젊은 20대 후반 작가가 저렇게 원숙한 작품 세계를 했을까? 또 놀랐고, 막 같은 페이지 수를 보고 그 당시 최고의 작품들이라고 하지만 전혀 다른 미학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 개인전도록 표지로도 썼는데요. 1968년 17회 국전에 문공부 장관상을 받은 상입니다. 이 작품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도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라인들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지금 흑백으로밖에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많은 색기나 어떤 라인들의 어떤 응집이 이 지평선 같은 이 라인을 따라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77번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그런 점에서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의 작품의 뭐 중요한 결론, 중간적인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99번인데요. 이 엄밀한 화면 분할과 엄격성들이 여기서 거의 드러났고요. 이 형태는 이후 그 작가의 작품 세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반복되고, 특히 이제 80년대 후반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K3 바로 위에 올라가자마자 보실 수 있는 작품도 이 작품과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래서 뭐 다 중요하지만 이 작품은 오늘은 조금 좀 더 자주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뭐 똑같은 뜻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69회 그 다음에 국전 도록을 보시면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승조 작가의 작품이 튀는지. 한국 추장미술이 큰 변화나 이런 전개에 있어서 크게 큰 구멍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추상이 서양과의 어떤 시차도 있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느낌도 다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좀 약간 정서적 추상이 강조되다 보니까
지오메트릭한 형태에 대한 도전은 조금 주저주저, 물론 유영국 선생님같이 훌륭한 작가도 있었지만 좀 없었는데, 이 문제를 단숨에 높은 단계로 한숨에 그냥 해결하신 분이 이승조 작가님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크게 틀린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부터 약간 또 결을 봐야 되는데요. 이승조 작가님이 작품도 엄격하지만 작품 제목도 매우 뚜렷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소위 말하면 뉴클리어스, 핵이라는, 영어로도 쓰시기도 하고 한국말로도 쓰기도 하고 한자어로도 쓰는데 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핵이라는 것이 1960년대의 상황일 경우에는 뭐 원자력, 핵물리학, 근대화라든지 과학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도 읽힌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그 소위 이 작가님이 추구하려고 했던 원통형 기둥의 메시지를 조금 주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개념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문자 그대로 그 원자 세포 알맹이, 어떻게 보면 회화의 에센스 아니면 20세기 추상 미술이 가야 될 마지막 결과물로서의 어떤 지시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뭐 그 시대적 어떤 그 과학적 분위기, 문명사적 분위기도 있겠지만 미술사적 안에서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 작가님은 진짜 20대부터 굉장히 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양학과 6번학번이시죠. 이미 대학교 재학하고 있을 때부터 굉장히 전위미술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이 많이 알려진 대로 오리진이라는 단체를 지금도 뭐 요즘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고 한데 이분들하고 활동했는데, 여기서 뭐 다른 건 다 몰라도 제목만 한번, 작품은 지금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고1, 고2, 고3인데 이 고라는 옛고자가 오리진이라는 작품하고 굉장히 그 단체에 굉장히 부합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작가들도 굉장히 그 개념적인 작가명을 쓰고 있지만 그 작가의 제목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오리진의 이 단체에 있어서 가장 명징한 작품 제목이면 옛고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 핵이라는 개념도 그런 어떤 작가적 전략에 의해서 선택됐을 수도 있다는 걸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청년작가 연립전이라는 1967년 전시, 한국 뭐 굉장히 전위미술의 굉장히 획기적인 전시에 참여를 하셨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고, 이 작가가 이제 작가의 길을 걸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게 또 이제 아방가르드 협회,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 에이지 단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에이지 전시에 지금 도록이 신문 기사에 나와 있고, 최명영 작가의 어떤 지금 요 앞에 그 둥근 그 통을 앞에 있던 이 작가가 최명영 선생이고요. 흥미로운 건 요 배경에 있는 작품이 지금 이승조 작가의 님의 지금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70년 작품 경향인데요. 1970년대 아까 봤던 9번, 77번과 같은 마름모, 이 V자형 이런 작품들을 정말 이런 대형 화면에 했고요. 이 작품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이게 지금 왜곡이 아니라 그 캔버스가 2형 캔버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캔버스 형태에 대한 변화도 아마 그 70년 초반에 작가님이 시도했던 걸로 보이고요. 이 작품은 좀 남아있지는 않은데 84년에 있는 작품에 다시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가 99번을 굉장히 기준작으로 삼는 이유는 이게 이제 84년 아니면 그 이듬해 있었던 에이지 전에도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변주, 재해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99번을 조금 제가 관심 있게 오늘 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지 2회 전시에 지금과 같은 작품을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 약간 좀 지금 우리가 봤던 원통형 기둥에 등장하고는 좀 다른 표면 효과에 대한 어떤 질감 효과, 미묘한
느낌들을 더 많이 강조했는데 여기 지금 작가님이십니다. 예, 요 작품들이고요. 요 작품들은 지금 소장처가 지금 유족의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서울여자간호대학에서 수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안 알려지고 있고요. 유사한 조금 요거보다 다른 작품이 지금 국현에 있고요. 지금 지금 오른쪽 작품이 이번 전시회에 나와 있습니다. 71번 작품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또 다양한 실험을 했던 그 70년 초의 작품 세계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보여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73년 이후에는 우리가 뭐 요즘 한국 미술계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모노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색화 계통과 약간 공감할 수 있는 전체적인 톤이 뭐 백색, 회색, 흑색으로 이렇게 전체가 통일된 상태에서 지금 이 원 기둥들이 화면을 전체를 흐르듯이 지나가는 이런 그림들이 80년 초반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지금 이번 전시회도 78년도에 제작된 이런 대규모 작품들이 이번 국제 갤러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0년 중반, 아마 84년 전후한 시기부터 다시 명확한 형태로 지금 다시 회귀를 하시면서 이 원기둥 형태에 대한 재배열, 재가공들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이때 좀 나오게 되고요.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작품, 이 작품이 그 작고하실 때까지 혼신을 다해서 작업했던 바로 작품이 우리 지금 삼관의 한 면에 지금 지금 들어오실 때 이 작품을 보고 들어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최종적인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 이 변화들이 있는데요. 꼭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대학교에 있는 교수 같죠. 정리를 좀 해드려야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편년으로 보게 되면 요거는 제가 조금 그 해에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경향이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작품들만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68년, 71년, 73년, 82년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좀 더 뚜렷한 원기둥 형태로의 편년도 가능합니다. 요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그래서 이거는 그 연구자의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작가가 이 소위 말하면 68에서 70년대까지 중간 단계를 넣을지 안 넣을지 이건데 이거는 뭐 제가 한 편년 아닙니다. 저는 그 홍익대학교의 이일 선생님께서 작곡하셨지만 이분이 일찍부터 이승조 작가님에 대한 그 글을 써오셨고 이거는 작곡하신 이듬해에 있는 전시의 편년이 있는데요. 뭐 문화 별로 큰 문제 없이 저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한 가지 더 뭐 추가한다면은 그러면은 68년 이전에 있는 단계들은 좀 더 뭐 추가한다면 4단계 뭐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작가의 작품 세계의 전개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작가님께서 일찍부터 이 작업 세계를 하셔서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보시니까 한 25년 동안 굉장히 밀도 높은 작업을 하셔갖고 작품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 다채로운 변화가 함께 남아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이야기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오늘 발표를 듣지 않고 이승조 작가님에 대한 기존의 글을 읽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첫 줄부터 아마 마지막 줄까지 등장하는 단어가 파이프라는 세 단어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연에 나서면서 한 번도 이 단어를 안 쓴 거 아세요? 굉장히 고생한 겁니다. 제가 이거 본 거는 약간 의도적인 겁니다. 써도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거는 파이프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굉장히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는 제형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파이프라는 용어를 쓰셔도 되지만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써야 되고, 다른 용어 많아요. 튜브,
실린더, 원형 모티브, 원기둥 정말 되게 많습니다. 파이프는 쉽게 이 작품에 대한 해석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작가 연구자와 아마 제가 가장 큰 반증은 파이프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간 제가 뭐 아무래도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또 이 부분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근을 해 주실 것 같은데 뭐 굳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배반이라는 르네 마가리트의 이 작품인데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 파이프 아니죠. 예, 그림이죠. 예. 예, 그림이고 뭐 우리가 이거 갖고 좀 많은 철학적 담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이승조 작가의 작품 세계를 얘기할 때 중요한 하나의 모토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뭐죠? 이승조 작가의 작품일 때 약간 파이프라는 생각을 약간 지워버리시고 보는 게 작품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른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거는 원형 추상주의, 뭐 이런 영어로는 tubular expressionism이라고 이런 영어를 적고요. 뭐 그런 쪽으로 좀 더 다른 해석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지금도 한 번만 더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거는 파이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좀 주의 깊게 좀 봐달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은 이승조 작가님이 남긴 아마 가장 현재로서는 유일한 작가 노트입니다. 80년대 중반 경우에 이제 제작된 것 같고요. 유족의 의견에 의하면 작가의 의견을 신문섭 작가님이 구술 기록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10개의 스테이트먼트가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10개 다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하고 뭐 최근에 박사학위를 쓰신 최정조 선생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잘 보셨기 때문에 그 의견도 있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이걸 좀 분석해 봤는데요. 1번이 작가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파이프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별로 원치도 않고 싫지도 않은 부름이다. 이 말은 굉장히 싫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작가님도 스스로도 이 작품을 한 가지 방향으로 읽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다른 제안을 하셨던 것 같고요. 나머지 다 합치면 10개의 스테이트먼트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해석으로 우리가 볼 여지가 있다는 걸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나머지도 그래요. 그 구체적 대상의 모티브를 전제하지 않은 반복의 행위에서 오는 착시적 물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일 것이다. 물론 현대 문명의 한 상징체로서 등장시킨 것은 더구나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딱 보면 표면에서 오는 그 메탈릭한 느낌 때문에 굉장히 뭐 기계 문명의 어떤 한 축의 표현이라는 걸 저도 뭐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주는 전이성은 한 물체에서 오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엄격한 기하학적 구성과 그것들을 개념적으로 표현해내는 결과물에서 오는 전이성이지 특정한 대상의 어떤 물체성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20세기 전반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추상미술에 있어서 큐비즘과 큐비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큐비즘만 아는데 뭐도 있었어요? 네, 큐비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잔의 뭐 세상 세계는 원뿔 원축 원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 이후로 기하학적 어떤 원기둥 원형의 어떤 형태가 세상의 어떤 형식을 파악해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위라는 것들이 선언이 되었고 공교롭게도 이게 피카소의 큐비즘 특히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저 색채 없음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엄격하게 절제된 색채들 저런 것들은 조금 이따 제가 보이지만 이승조 작가의 99번 작품하고도 굉장히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걸 아예 넘어가게 어떠세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K2관에 가서 보시면 고맙게도 이 갤러리 측에서 몇몇 장면을 드로잉북을 잘라서 전시를 했는데 그게도 등장하는데요. 이 작가는 작업 노트에서도 드로잉북에 큐비즘이라는 단어를 3번인가 4번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제가 지금 추려보려고 하는데 밸런스, 균형 뭐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써서 화면 아래서 작가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결국 이 작가의 고민이
결과물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고, 이 추상이라는 20세기 추상 미술의 맥락에서 이 튜브 형태의 등장, 그것들을 물론 1960년대라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미니멀리즘이라든지 하드 엣지라든지 뭐 여러 포스트 미니멀이라든지 다양한 옵트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을 또 한 번 딛고 나온 작품이 오른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큐비즘이라는 용어를 쓸까 했는데 큐비즘은 너무 페르낭 레제에 좀 묶여 있는 것 같아서 튜블러 앱스트랙션이라는 용어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미래파라든지 큐비즘에서 등장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시기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뭘 뽑아낸 거냐면 실린더 형태를 집중적으로 뽑아내서 다시 그 모노크롬 톤으로 여기서 보이는 이 색채나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완벽하게 톤으로도 대화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냥 형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큐비즘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느낌 중에 하나가 저런 엄밀한 절제된 색채들이 저런 애널리틱한 형태랑 같이 결합되는 게 그 당시 포비즘에서 보는 화려한 색채와 대별인데 지금 그 이승조 작가님의 이 마지막 원기둥 이 추상에서는 색채의 절제도 아주 탁월할 정도로 벌어진다라는 것도 눈여겨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강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20세기 미술이 가지고 있는 추상 미술의 핵심적인 형태인 큐빅을 재해석, 재발전한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기하학 추상의 논리적 계본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세잔 얘기 패스하고요. 그래서 사각형 큐빅에서 원통 튜브로의 전환은 그 입체주의에서 원형 추상주의의 전환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거에서 바로 본질적인 형식을 큐빅 넘어서 원통에서 기반한 새로운 추상주의를 고민했다라는 게 오늘 제가 아마 이 작품 세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부터 이 작품이 어떤 하루아침에 나온 거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배경에 의해서 지금 68년이 가장 핵심적인 시기인데 전후 맥락을 통해서 요 작가적 고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청년 작가 연립 전에 20대 화가 17명이 모여 금년도에 최대 수학 이런 전시 한자어니까 어렵네요. 어쨌든 그래서 pop악과 오프의 일색인데 여기서 언급되는 작가도 이승조입니다. 중요하게 이미 여러 작가들하고도 있고요. 이때 이 전시 이게 일요신문인가 그런데요. 일요신문 앞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이게 핵 1, 2, 3, 4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 이승조 작가의 작품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건데요. 요게 지금 도로계에 있고요. 67년 중앙공보관에서 열렸던 이 전시고요. 세 단체의 연합전이었고요. 오리진, 아까 얘기했던 고1, 고2, 고3을 전시했던 이승조 작가님이 오리진을 대표해서 같이 세 작품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기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팜플렛에 뉴클리어스 1, 2, 3, 4 그래서 이제 핵 요절분이 있죠. 지금 흑백으로 남아있지만 한번 좀 자세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검정 사각형이 있어서 말레비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뒤에 원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띠도 있고 삼각형 뿔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게 그러니까 소위 튜블러 앱스트랙셔니즘 이전에 있었던 직전에 있었던 이승조 작가님의 작품 세계입니다. 거의 20대 중반 25살 때 전 작품이고요. 이런 작품이 있을 때 한국의 미술계의 어떤 가장 큰 추상 미술의 변환 이런 지금 보이시는 이런 박수호 작가님이 보이는 이런 앙코르 계통 서양으로 치면 미국으로 치면 추상 표현주의 작품이 있으니까 이런 작품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바뀌고 있었거든요. 잘 보십시오. 이제부터 그 이승조 작가와 가로 옆에 있었던 작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고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는데 기하학적 형태의 어떤 고민은 비슷하지만 색채라는 부분에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 형태도 좀 더 엄밀한 방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들을 볼 텐데요. 이게 1968년에 우리나라에 이런 작품들이 하종현 선생님, 김영규 선생님 이런 식을 통해서 이런 띠무늬 그리고 이제 오방색 분위기도 약간 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 그리고 이제 또 1960년대 한국 서울의 도시화와 함께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같은 68년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스텝으로 빠르게 이렇게 전개하면서 이런 변화를 보여줬죠. 요거를 좀 더 정밀하게 추석해 나가는 게 제가 12년 전 소마미술관에서 봤던 이 드로잉북, 그 중에서 3권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이 드로잉북이고요. 제가 보면 총 페이지 수는 54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있죠. 진짜 띠무늬도 많고 약간 형태를 집어넣을까 고민도 하시는 이런 모습들 다 보이고요. 드로잉북을 철저히 실험의 도구로 쓰고 있고 그 결과물로 유화 작품들을 끄집어냈다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드로잉북 3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69년도에 요런 또 이번에 전시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 작품 제가 요거를 이렇게 반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41번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쪽에서 제공한 걸 통해서 제가 한번 또 확인해 봤는데 특히 위에 부분 이게 아마 이 부분 이런 것들이 또 69년도 작품과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제 그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뭐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 조금 가까이 가서 한번 작품을 보시죠.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많은 터치와 한 1m나 2m에서는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멸탄력, 이거 그냥 프린트한 것이 아닐까 정도로 완전히 그 완벽한 기교를 보여주는데요. 한 발 한 발 조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시면 붓터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술사학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빛에 약간 반사되는 면을 보게 되면 그림층이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작가님이 일찍부터 쓰였던 테이핑 자국도 다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기둥 하나가 10개든 20개든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개성이 또 가까이 가서 있으면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1988년 실내장식이라는 잡지에 이제 실린 그 작업 장면인데요. 지금 83년부터 안성에 그 작업실을 좀 마련을 하고 층고와 작업실이 넓어지면서 작품 스케일이 좀 굉장히 좀 대범해지고 커지게 되는데요. 지금도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걸 대략 뭐 몇 미터인지는 한 4미터 되는 대형 화폭 두 앞에서 작가가 지금 아마 그 테이핑을 아마 잔은 아니고요. 테이프를 지금 놓고 지금 틀을 잡는 그런 과정에 있는 모습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70년 작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그 이드맨과 또 굉장히 중요한 주목받은 작품이긴 합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자국 이게 더 리얼한데요. 이게 진짜 멀리서 보면 그냥 메탈릭한 이거지만 가서 보시면 그 작가의 손길 한 땀 한 땀이 느껴지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테이프 자국, 붓 자국. 참고로 저런 굉장히 그 고난도의 재현력 같은 것들을 의외로 절대 에어스프레이를 쓰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으로 그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 지금 붓질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특히 이승조 작가님이 이제 굉장히 많이 신경 썼던 게 이제 그렇습니다. 회화는 뭐 90%는 서포트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캔버스와 캔버스의 마지막 첫 단, 시작단, 바탕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탕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10번, 20번 준비를 해서 바탕을 잡은 다음에 그림을 테이핑하고 한 기둥씩 그리고 완성되면 다음 기둥 이렇게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이 뭐 장대하지만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하다는 것들도 한번 보고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 전달받은 자료 중에서 분명히 어딘가에 붓이 있을 거다. 붓을 찾자 해서 제가 찾은 게 89년도 한국투자금융 아마 기업 사보에 등장한 안성 작업실 면인데 작업실이 굉장히 깔끔해서 다른 작업실에서 이제 붓을 찾지 못했는데 여기서 제가 붓이 들어간 장면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85년까지도 볼 수 있는 85, 87로 생각되는 두 번째 드로잉 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잉크 드로잉들이 나옵니다. 이러고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술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도 미술 애호가라서 특히 이런 라인 하나에서 오는 그 감동이 있는데요. 디테일 한번 보시겠어요? 안 좋으세요, 이런 거? 기가 막힌 드로잉입니다. 이거는 뭐 저는 정말 완성 작품 이상 가는 작품이죠. 진짜 대단한 드로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거 다 연필로 틀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란색 잉크로 직선을 그은 거죠. 라인 연필선 보입니까? 연필선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보시면 라인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고요. 빨간색 라인하고 파란색 라인이 있습니다. 작가는 빨간색을 먼저 그렸을까요? 파란색을 먼저 그렸을까요? 빨간색. 위쪽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라인이 1, 2, 3, 4가 처음에 파란색을 그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펜 바꾸고 1번, 2번, 3번 한 다음에 하고 여기서 분명한 거는 한쪽은 플러스로 음량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 합니다. 요거를 이제 다 결정하셔서 넘어간 게 요겁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밀도 높고 완성도 높은 작품 세계의 앞면에는 이런 풍부한 상상력의 좀 예술적 상상력의 감성적이기도 하고요. 엔드 프로덕트 앞에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보면 작품이 굉장히 좀 달리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 톤, 음버, 로우 시에나 약간 붉은색, 흑색 나오는 이런 색으로 그리겠고 그리면 3m, 2m 다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좀 나오죠. 이 작품하고 딱 맞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굉장히 자유로운 드로잉 결과에서 최종적으로는 일종의 설계 도면을 아마 만드셨고 그 설계 도면에 의해서 충실하게 회화 작업을 수행자적으로 해나간 결과가 유화 작품이다. 이 과정을 한번 보고요. 전 세 개를 나란히 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 이거는 더 좋아요. 뉴욕에 이제 88년도에 가셔서 이제 드로잉북을 갖고 갔는데 이 매직 드로잉이 기가 막힙니다. 이 매직으로 지금 이렇게 아마 이게 툭툭툭툭 찍어서 지금 하고 이제 다양한 실험들 면을 또 달리하고 3단, 4단 하고 꺾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이게 88년도 뉴욕에서 지금 한 드로잉북이 지금 요 면은 지금 바로 요 커버면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올라가서 보시면 작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저런 회화 작품 앞에서 이러한 드로잉이 있었다라는 게 아까 제가 했지만 너무나 그 작업 속 유화를 보게 되면 뭐 정말 뭐랄까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냉철함이 있는데 요 앞에서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실험과 공간에 대한 움직임 이런 거 다를 지금 보고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작품 앞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제가 하게 됩니다. 이제 뭐 제가 어느 정도 얘기된 얘기들은 크게 다 되었지만 또 요즘에 또 이승조 작가에 대한 동시대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사실은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건 제가 이걸 이제는 숫자로 다 했어요. 태제 1, 태제 2, 태제 3, 태제 4, 태제 5, 10으로 해서 묶어보고 날려보고 한 것들은 조금 있는데 2번, 3번은 그리기는 행위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2번에서는 명확한 구획과 이에 대한 반복적 붙일 등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내면 세계로의 어떤 약간 그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2번, 3번 3번에서는 긋고자 하는 의식과 반복적 덧칠의 행위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많이 그으셨는지 그 이야기들을 3번에서 한다라는 거를 좀 보고요. 4번, 5번, 6번은 의식과 행위, 내적 심리를 통한 이야기, 특히 여기서 현상학 이야기에 대한 언급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5번 주관적 인간 내적 측면과 심적 상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개인적 사고에서 회화가 시작하는 인식체로서 환원 뭐 이런 회화를 보면서의 회화관 활원이라고 할죠.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하시고요. 7, 8, 90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들고 이제 뭐 무심한 붓질에 의해 공허, 허의 이미지가 형성화된다고 풀이하고 7번 덧칠은 직관적이지만 의식의 현상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 9번 뭐 이런 좀 더 철학적 이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또 하셨습니다. 자, 침묵의 발언과 무중력한 관계의 설정을 위해서 그 억제를 수반하는 주장으로서 뭔지 모르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는 이 작품 앞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그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면 이승조 작가는 회화의 재현성과 신체성을 일치시키려고 했고요. 결과적으로 작가의 의도와가 회화는 그 작가의 의도를 좀 부응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이승조 작가는 회화를 자기 절제, 신체적 통제의 결과물로 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화면 속의 화가의 수도자적인 태도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에어브러시 같은 미묘한 효과를 반복적인 붓질로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회화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지 않고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화가로서 어떤 자존심과 열망의 표출이고 화면이 주는 긴장감은 치밀한 제작 과정과 그것을 구현하는 화가의 엄격한 자기 통제의 경과물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2020년 전시에서도 많이 언급된 동시대 작가들과의 비교, 특히 이제 국내 작가의 비교는 제가 잠깐 해봤지만 이 작가한테 영향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상도 받고 그래갖고 약간 오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작가가 흥미롭게도 70년대 중반에 모듈이라는 시리즈를 선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상 받은 작품이고요. 이런 게 여기서는 분명히 파이프 맞습니다. 이거. 그라데이션이 한쪽에 쏠려 있고 이거는 원통형으로 원통이라기보다는 저기 관점과 시점이 있는 대상으로서의 파이프가 맞고요. 이런 작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974년에 그 페르난도 레제에 대한 오마주라는 작품이 왼쪽이고요. 오른쪽은 이승조 작가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같은 그 시기에 비슷한 작가들을 뭐 이승조 작가 혼자만 고민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데 같은 고민이지만 격이 달랐다라는 것들도 한번 저희가 보고요. 이게 좀 결론인데요. 한국 현대미술의 기원은 제 주장입니다만 58년설하고 69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승조 작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더 심정은 어디로 갔겠어요, 이제? 59년설이 조금 어렵고 이제는 드디어 이제 69년 기원설로 가야 되지 않나. 58년은 전 뭐 한국전 이후 앙포르멜과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58년 기원설은 또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69년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가 봤던 68년도 지금 국제미술갤러리에 전시된 세 작품 이승조 작가님의 그런 작품이 보여준 형식의 엄밀성과 태도의 확실성에서 확실히 이전의 한국적 추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줬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뭐 고이동이라는 작가가 서양 미술을 배우러 일본에 유학 간 게 1908년이라고 하면 60년 만에 김환기, 유영국 작가가 추상 미술을 뭐 론도라든지 뭐 콜라주 작업을 통해서 실험하던 1930년대 후반을 생각하면 30년 만에 숙제를 풀어놓은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통형 모티브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근대화 산업화의 한국적 상황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는 좀 경계를 하는데 오늘 아마 공감을 해주셨으면 제일 고마운 거는 20세기 추상미술의 계보 속에서 파악할 때 보다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더 강렬하게 끝나고 싶은데요. 이 당시에 한국 추상미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현실 동일 제1선언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김지아 시인이 아마 거의 썼을 것 같은데요. 현실이 제거된 공고 앞에서 뭐라고 이런 추상을 비판했냐면 그 당시 한국의 한 축에서는 기하학적 순수와 음악외로의 비약을 꿈꾸던 추상의 신화가 끊임없이 혼미를 거듭하고 무의식의 다산성에 대한 신앙이 그 본고장에서 난파해버린 지금에도 그 아류들이 미친 듯이 그 순수한 기적의 재현을 믿는다라고 비판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비판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승조 작가는 1968년에 추상의 신화가 끊없이 혼미하고 있을 때 이런 작품을 선보이고요. 이런 아류를 극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래서 이승조 작가에 대한 연구는
특히 이제 아까 원형 추상주의라고 하는 건 뭐 제가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동의하셔도 좋고 안 동의하시지만 이 튜블라 앱스트랙션으로 얘기되고 있던 부분들을 어떻게 더 맥락화시키고 의미화시키느냐가 관건이고 또 뭐 좀 더 필요하다면 그 동시대 세계 미술사적 시야 속에서 재해석하고 지금 한국 근대화의 모델이 전 세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인다면 굉장히 파급력 있는 작가로 아마 20세기 후반에 기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정무 선생님의 풍부한 자료와 그리고 세밀한 관찰, 분석 그리고 이제 통찰을 보여주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잠시 장르를 정리하고요. 조금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발표하신 내용을 토론자 이선영 선생님을 모시고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에서 있었던 양정무 선생님의 이승조 작가의 작품 세계, 특히 이제 원형 추상주의로 이름 붙이신 그 원형 모티프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선영 선생님과 함께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귀한 분이 같이 해 주시면서 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이승조 작가님의 유족이신 사모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를 빛내주고 계셔서 한 말씀 좀 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승조 작가, 제가 안식구인 고정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시간에 이렇게 이승조 작품 세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에 갔을 때 굉장히 저희들이 환영을 받았고요. 특히 그 이후에 이승조 작가에 대한 그 연구나 평론 쪽에서 굉장한 많은 그 진보와 진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으로 제가 봤고 제가 느꼈고 또 남편인 이승조 작품을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기회는 이렇게 비교 분석하면서 이승조의 작품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렇게 카트하듯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를 해주신 연구자 선생님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너무 저는 재미있었어요. 이 무한한 가능성이 어떻게까지 진화하고 진보되고 대한민국 미술사에 어떤 기여를 할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함께 기회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더 나머지 질문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것을 얻어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이성영 선생님을 모시고 발표에 대한 코멘트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해 드리면은요, 지금 독립미술비평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웹진 미술과 담론 편집위원, 그리고 미술평단 편집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박사? 네, 그리고 정보혁명 시대의 미술 양식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미술 평론 부분에 당선한 이후 활발하게 비평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고요. 수많은 비평상, 이론상을 받으셨어요. 제1회 정관 김복진 이론상, 한국미술평론가협회상, 그리고 세계미술평론가협회가 주는 젊은 비평가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비평
지의 심사위원과 공동체 문화 만들기 자문위원 등 활발한 사업과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성영 선생님의 코멘트와 질의 청해 듣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술적인 이런 그 논문을 이렇게 재미있게 들어본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학생 시절부터 했었으면은 미술사를 끝까지 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시랑 이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그 발표자분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줬기 때문에 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아까 저기 양정훈 선생님 저기 그 세밀하게 어떤 학생이 정리한 거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딱 느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이승주 선생님의 막 그 선들 있잖아요. 그 선들이 정말 그 평면적이면서도 또 3D와 저기 2D 간의 굉장히 엄격한 기하학적 어떤 상호관계를 보여주는데, 그러면서도 그 화면에 아주 엄격한 그 평면, 즉 그림으로서의 어떤 자율성, 자족성을 이렇게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단계가 굉장히 그 어문감을 줘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그 또 굵기가 달라지고 색깔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이 튜브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가 이렇게 그 기하학적인 차원이지만 원근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원근감을 주고 또 이렇게 지금 이 튜브 형태를 이제 굳이 이제 하셨던 거가 굉장히 이렇게 정지된 수많은 붓질로 이렇게 완성된 것이면서도 이렇게 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그 가상적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기하학적 추상이라고 해서 뭐 세운네모 그리고 굉장히 관념적인 어떤 내용을 부여하고 이런 것과는 굉장히 다른 좀 시각적인 어떤 정말 엄청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하면서 더 느낀 거는 굉장히 또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게 이제 드로잉북에 이제 있었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제 발표를 하셨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제목부터 선생님 이제 발표 제목이 추상의 계보학, 추상의 역사가 아니라 계보학이라고 하신 거가 굉장히 좀 이론가로서 약간 겸손하게 시작한 거다. 역사가 아니라 계보학은 역사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역사주의가 이제 어떤 방향을 딱 얘기하는 거라면 계보학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더듬어가는 거고, 그 미셸 푸코가 계보학적인 어떤 사고를 인식론에 도입했을 때 이제 그 역사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소박하게 이제 전개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 마지막에 제가 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결론 부분에서 추상미술의 이제 기점을 얘기하시는 어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야심이 있는 그런 논문이다. 이건 들켰네요. 그리고 이제 58년도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그 기점을 뒤집는 어떤 논지를 지금 던지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10개의 태제로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니까 굉장히 그 이승주 선생님 그걸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엄밀함과 엄격감으로 따지고 볼 때는 정말 여기에 어떤 기점을 놔도 우리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목 같은 거에서 이제 내가 트집을 잡자면 원형 추상주의라는 말이 한국어 번역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튜블러라는 말만 해도 딱 직관적으로 오는데 아마 그 파이프라는 그 말에 대한 그걸 이렇게 피해 가시면서 너무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 원형이라는 표현을 좀 대신하는 뭐 그냥 뭐 원기성 추상이라는 말도 선생님 그 논문에 쓰셨고 뭐 그게 전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원형이라는 이런 말이 좀 많이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는다. 이런 말 하고요. 또 하나는 또 그 파이프를 재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화면의 자족적인 어떤 그 질서, 어떻게 보면 좀
그린버그적인 어떤 그 논리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좀 반대하는 편인데 굳이 그 작가가 핵이라는 또 제목도 붙였거든요. 원자 핵이 이제 분열되는 어떤 그런 모델을 갖다가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제시하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재현적인 어떤 세계가 산산박달이 난 상태에서 우리 이제 추상이 된다 하는 그런 또 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핵분열이나 핵융합 같은 어떤 그 사고가 사실 그 초창기 그 추상화가들한테도 있었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 좀 기하학적인 것이 이렇게 좀 자리를 못 잡고 서정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자리 잡는 거랑도 유사한데, 결국 이제 추상미술적 뭐 뜨거운 차가운 뭐 서정적 기하학 뭐 이런 식으로 좀 양분이 돼서 해석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짜 이제 논리를 얘기를 하려고 할 때는 기하학적인 게 맞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 뭐 간딘스키나 막 이런 분들이 막 추상 예술을 얘기할 때 뭐 접신론이나 종말론이나 막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인 사고들이 막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쨌든 추상을 낳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이 많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프랑크 스텔라 같은 사람은 나는 그냥 못에 벽에 이렇게 못이 딱 박힌 것 같은 정말 단단한 물질주의에 기반한 그런 추상을 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북부의 그런 막 신비주의적인 이런 거가 아니라 남부의 어떤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럼 결국 이제 세잔이나 뭐 그런 전통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연대무 선생님이 굳이 이제 큐비즘 이제 말씀하시는 거가 근데 뭐 유사성도 있지만은 결국 큐비즘이란 말 명칭처럼 좀 이상하게 붙고 이상하게 번역된 것도 없잖아요. 입체파란 말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정말 큐비즘이라는 건 이제 평면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논리적인 어떤 단계를 보여줬고 그 단계가 사실은 오래 가지 않았고 우리가 미술사에서 보면 1910년, 11년 한 2년 동안에 피카소하고 브라크가 이렇게 명만해가지고 둘이 연구해서 분석 큐비즘이잖아요. 여기 나타나듯이. 그래서 그때 표면이 정말 일루전을 제거한 어떤 촉각적인 그런 표면과 화면의 공간을 일치시키는 거가 이제 세잔 이후에 그때 완성이 진짜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추상에 정말 물질적인 어떤 기반을 딱 제공해 준 거고 사실은 뭐 그 전에 나왔던 무슨 접신론이라든가 뭐 종말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추상 미술의 어떤 기원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가는 어떤 기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미술사에서도 어떤 추상의 어떤 화면의 논리를 이제 따지고 볼 때는 정말 큐비즘적인 분석 큐비즘 그때 어떤 화면이 어떤 논리적인 전개에 연결시켜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적절한 어떤 완성도를 보여줬던 작가가 이승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원의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에 굉장히 충분히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파이프라는 말도 그렇고 그게 왜 포함이 돼도 된다. 왜냐면 그것도 뭐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정유공장 같은 데 보면은 다 정말 파이프로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모티브를 해서 화면의 자율적인 어떤 그야말로 평행하는 어떤 현실을 창조를 하셨다는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원자 핵 같은 것도 이제 정말 자세히 관찰하려고 보면은 물질적인 기반이 돼야 됩니다. 막 입자 가속기라든가 막 이런 거가 엄청나게 건축학적인 규모를 가져야지 이제 원자 핵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까 프랑크스라든가 어떤 세잔이나 뭐 브라크적인 어떤 전통의 강고한 어떤 물질적인 기반을 가지는 추상으로서의 어떤 이승조
그거를 놓는 거에 굉장히 이제 저는 동의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할 때 뭐 핵에 대한 어떤 또 파이프에 대한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해석이 굳이 나쁘진 않다는 것이죠. 선생님의 그 작품이라는 게 사실 어떤 추상을 넘어서야지 사실은 이제 추상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우리가 그 현대미술 논리를 보면 미니멀리즘 단계에서 그 추상이 좀 극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 논리적으로. 근데 선생님의 작품은 굉장히 미니멀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어느 단계에서는 화면이 비관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추상은 그게 타입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 재현적인 요소랑 관련이 되거든요. 추상이란 결국 무엇으로부터의 추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상 미술은 재현주의와 진짜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짜 단절하는 계기가 미술사적으로 보면 미니멀리즘이잖아요. 그래서 미니멀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분한테 어떤 면이 특히 그게 있냐면 미니멀리즘을 얘기할 때 좀 이렇게 그 기원을 보는 게 초현실주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그 중심하고 주변과의 어떤 그 관계가 모호해지는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노잘린 클라우스의 논리에 의해서 어떤 표면으로 이제 이렇게 방점에 옮겨가잖아요. 근데 또 선생님의 이거는 이게 잘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그 관계가 이렇게 수직으로 쭉 가던가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기계적인 것처럼. 근데 그거는 이게 그 미니멀리즘에서의 어떤 전략이 그 유기적인 어떤 그 전체와 공문과의 어떤 관계에 기반한 그 재현주의적인 추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기 위해서 어떤 비관계적인 구도를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관이라는 그 요소가 무엇을 통과하지 못한 무엇이 통과하지 못한 중심과 주변과의 관계가 모호한다는 의미에서 그 노잘린 크라우스가 또 말한 어떤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단계로서의 또 미니멀과 연결된 어떤 지점으로서 어떤 그런 것이고 또 그 비관계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추상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어떤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추상인 거다. 추상 미술의 어떤 그거라고 볼 수가 있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브라크나 뭐 레제나 입체파라든가 미래파라든가 이걸 다용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구조가 있다면 저는 그런 단계를 좀 더 강조해가지고 추상미술을 넘는 어떤 단계에서 추상 미술의 어떤 시도로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이럴 때 뭐 핵이라든가 파이프라든가 뭐 좀 약간 그 제한적이지만 그런 요소가 별로 나쁘지 않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누가 맨 처음에 생각해냈는지 참 너무 재미있는 논리이긴 한데 사실은 그것도 뭐 그건 재현주의에 대한 이제 반성이었잖아요. 왜 이렇게 말과 상으로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누가 말을 하면 그거를 딱 그 대상과 등치시키는 거에 대한 거부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재현주의에 대한 어떤 오랜 신뢰가 깨지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단계에서 본다면 이제 추상미술이 재현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끈끈한 관계가 진짜 깨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야만 사실은 이분이 제대로 더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심적으로는 타이틀 원형 추상주의라는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 실제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맥락 자체가 이제 파이프라고 하는 굉장히 그 실제 존재하는 사물과의 이제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논의 안에서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어떤 뭐 물질성이라고 하는 차원 이런 부분들을 회피하면서 이승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이제 이런 용어 선택이 온 것 같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실제 추상을 논의할 때 뭐 칸디스키류의 이제 신비주의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표현해내는 것으로서의 추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로부터 추출해내고 시작하는 이제 추상이라고 하는 차원들 그런 부분들에도 이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실제 그런 면에서 이승조 작가의 그림이 이제 미니멀적인 어떤 차원들, 뭐 구성적인 차원에서도 실제 유럽 미술이 쭉 보여져 왔었던 그 위계적인 그 요소들 간의 위계적인 관계에 의한 관계적인 구성이 아닌 요소들 간의 이제 수열적인 배열로 나타나는 비관계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 보여지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이제 두드러지게 하는 부분하고도 연결된다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이승조 그림의 논의를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파이프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는 용어가 암시하는 그런 물질성, 뭐 이런 것을 긍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선영 선생님 여러 지적 감사하고요. 예, 그 왜 원형 추상주의 이전 뭐 여러 말씀하셨고, 어떻게 개보학에 대한 어떤 제목이 좀 겸손하게 시작한 부분, 뭐 저도 좀 그런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그 미술사의 어떤 개본을 한번 짓는 데 있어서 이승조 작가님의 작품을 어디다 위치시켜야 될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제시하게 되면서 개보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숙제를 좀 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특히 이제 그 60년대 후반에 한국 미술의 그 다양한 변화의 어떤 중심으로서의 어떤 그 이승조 작가님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잡았고요. 네, 선생님 지적대로 그 제목은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고요. 네, 지금 원형이라는 말 그 자체가 그냥 그 튜브나 원기둥을 그대로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도 굉장히 있어서 영어로 쓰면 조금 쉽습니다. 튜블라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면 분명한데, 이거를 또 번역하면 또 원기둥하면 너무 이렇게 또 라인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몇 번 계속 얘기하신 게 이제 그 파이프에 대한 거, 특히 이제 핵에 대한 해석들을 너무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본 게 아니냐, 크게 봐도 충분히 작품이 설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도 뭐 동감은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거는 뭐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지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본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뭐 한 번쯤 저는 발상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서, 만약에 파이프라는 걸 지시하지 않고 물질성문들을 약간 비물질성으로 돌려놓는다면 어떤 해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서 좀 끌고 나갔던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좀 당분간은 유지하려고 그러고요. 좀 왜냐면은 원체 이 파이프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좀 반대적 이야기를 해야 그 작가님에 대한 작품 세계가 좀 더 풍부하게, 결과적으로는 뭐 다 합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선생님 계속 얘기하시고 있는 거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이게 물질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은 동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이게 파이프로 읽힐까봐 저는 좀 약간 노파심이 여전히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요. 근데 뭐 굳이 제가 뭐 그 추상미술의 계보를 뭐 일일이 다시 다 짚고 싶진 않지만, 뭐 큐비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과를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 성과에 대한 초상화적 기여보다는 이렇게 굉장히 직접적인 형태를 고민을 했던 부분들은, 이게 드로잉북 같은 데 보면은 뭐 여러 메모들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좀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파이프라든지 핵이라는 단어가 이 작가의 어떤 작품성, 이 보이는 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라는 선생님 해석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저도 그렇게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좀 작품 해석에 대한 폭을 좀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좀 필요한 생각이고요. 특히 좀 미니멀 얘기는 제가 많이 못했어요,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 지적 맞고요. 이승조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는 그 60년대의 어떤 그런 변화의 어떤 측으로서 미니멀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논문 한 해다가 그 바구니에다가는 다 집어넣지 못했고, 특히 선생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오늘 저한테 조금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는 미니멀과 함께 들어오고 있는 그 초현실적인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앞으로도 좀 고민을 하고 그 반영을 해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선생님 지적들 좀
제가 특히 제목부터 특히 추상의 그 어떤 논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좁혀봤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질문을 할 게 많지만 우선 그 청중들께서 이제 뭐 궁금한 것 그리고 이제 작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와 그다음에 이제 토론자로 나오신 이제 이선영 선생님의 의견과 질의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전시되고 있는 작품과 연관해서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워낙에 거대하면서도 굉장히 명확한 이제 작품이기도 한 거죠. 이게 명확하다는 것이 이제 의미나 아니면 이제 이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단선적이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의 이제 그 태도 혹은 이제 관점을 그 작품을 보게 되면은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거기서는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작품에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거 뭐 좀 더 이제 말씀을 듣고 싶은 내용은 이 작품을 할 때 이제 작가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탕을 그 준비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그라데이션을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붓질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작가 스스로도 이것이 이제 내면적인 어떤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측면도 있고 이 연구자분들께서도 실제 당시에 그 70년대 이후에 이제 단색화에서 추구했던 어떤 동양적인 정신성이라고 하는 것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승주 작가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작가들하고 서로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교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교류는 하셨겠지만 공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작품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 강렬한 부분은 이것이 작가의 작업의 어떤 흔적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두드러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러하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선생님 발표에서는 강조를 안 하셨는데 이 작품 안의 재현성과 함께 이제 신체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수행을 통해서 이제 뭐 그 경험되는 어떤 측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작가 스스로가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이제 뭐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품과 현상학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실제 내면의 어떤 의식적 차원에서의 어떤 반향 같은 것들을 자기 안에서 만들고 하는 과정들은 조금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작품과 이제 관객과의 관계에서 는 뭐 이 작가님도 노트에 이게 생각과 느낌의 중간이라고 했나요? 본다는 것과 느끼는 것의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정한다. 그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관객과 작품 사이의 관계를 이 작가가 작업을 하면서 작품과 만나는 관계하고 이제 같은 걸로 놓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 작가가 자기 작품이 다른 제3자에게 어떻게 다가갔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분명히 항상 작가는 이 작품적으로는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뭐 하죠. 지금도 보면 엄격한 그 통제된 세계를 가지고 있죠. 처음에 드로잉은 굉장히 초입 단계는 굉장히 뜨겁지만 굉장히 차갑게 선택지를 줄이고 해서 나중에 최종적인 압축적인 형태로 이러한 형태를 저희들한테도 보내주고, 이 과정에서 관객들의 어떤 참여나 이런 시선들을 일정 부분 약간 어떻게 보면 일정한 거리감 속에서 이제 유지를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뭐 사실 이게 이제 작가의 태도에 어떻게 보면 작품의 성격일 수 있겠죠. 한번 가까이 가서 정말 보신 적 있냐라고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런 것들을 멀리서 볼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어떤 시점 통해서 이 작가의 어떤 고민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 이승조 작가는 자기 작품을 보는 법을 이제 지금 우리한테 좀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지 이제 이 작품은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승조 작가님의 작품을 우리가 이제 대중에게 이렇게 쉽게 전달하지 못했던 원인이기도 하고, 그것들이 이 화면 속에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까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객관화의 엄밀함 때문에 좀 문턱이 있었던 건데, 오늘 이제 이런 드로잉과 함께 작가님이 남겨놓은 여러 단서들을 읽으면은 작품의 세계가 좀 더 풍부하게 익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선영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추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것들이 한국적에 대한 것들을 아류로 볼 것인지, 이제는 좀 더 뭐 이제 추상이라는 게 이제는 우리들의 계보로 다시 한번 써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제 끝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승조 작가님의 굉장한, 제가 보기에는 그 디시플린 중에서 하나가 본인이 화가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붓을 든 화가라는 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저렇게까지 화면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한 기준이 굉장히 높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한 번도 이제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갔다라는 거, 그것들이 우리한테는 조금 어려웠고, 그게 조금 문턱일 수도 있었고, 그것들이 뭐 작품의 객관성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있는데, 조금씩 이제 우리가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작품을 좀 이해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지금 들어오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러기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 빨리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도리어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저도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정말 자세히 봐야 된다. 그거는 작가가 요즘의 작품이랑 좀 다른 건데, 그거 대강 이렇게 해놓고서 굉장히 작가의 의도를 막 파악하고 막 점쟁이처럼 막 알아달라 이런 식의 작업이 아니라 자기는 거기를 다 쏟고 그거를 이제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찾으면 되게끔 완벽하게 이걸 하시려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난 미니멀리즘 그 주장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작품의 중심을 좀 바깥에다 놓고 싶었다. 응? 너무 이렇게 안쪽에다 놓고 주체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어떤 대상을 뭐 이렇게 잘 축약해가지고 내가 추상을 만들었다. 그건 좀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그거의 단계를 아예 벗어나는, 그냥 딱 던져놓은 어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 시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 파고파고 갈수록 나올 게 많아야지 그게 풍부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 작가는 이제 그거가 돼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기원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된 거죠.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뭐 두 분 말씀을 듣다가 이제 문득 질문 사항이 생겼다거나 하는 분 계실까요? 네, 없습니까? 그러면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발표자이신 양정무 선생님께서 제가 마무리를 할까요? 네. 우선 그 이승조 작가의 작품에 대한 그 자세한 들여다보기, 실제 그 많은 우리 한국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연구되고 이야기되고 하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미술 운동이나 함께 했던 이제 그룹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들었던 전시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뭐 굉장히 미술계 안에서의 정치적인 사건들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한국 현대미술사가 기술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실제 그 한국적인 어떤 추상의 어떤 계보 역사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아류일 뿐이야라는 그러니까 뭐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그런 그 자격지심 같은 것들이 없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작품을 보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듣고 하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술사가로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 한국의 이제 추상 미술, 특히 이제 기하 추상에 대한 하나의 계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작가들을 분석해 나가는 일, 이거는 정말 한국의 기하 추상,
어떤 그 역사를 제대로 쓰고 작가들을 들여다보는 일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의 관점에서 그런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